안녕하세요. 시드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종합평가 구술시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실전 모의평가입니다. 지문이 길어요. 자, 1번에서 3번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책상 위에 지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눈으로 읽고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소리 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1950년 6월 25일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남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할 뻔했으나 유엔에서 북한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돕기 위해 유엔군을 보냈다.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어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중국에서 북한의 대규모의 군대를 지원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게 되었고 남한과 북한은 38도선을 경계로 3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다가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긴장 속에서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류하며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기도 하였고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지문이 길고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수립되고 그다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현재 어떤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이 질문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관의, 감독관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1번에 1번. 1948년에 남한과 북한에는 어떤 정부가 수립되었나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오죠. 1948년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그대로 읽으면 좀 안 좋고요. 그 내용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말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수립되었어요 해서 수립되었다가 아니고 수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학생이 아니라 두 번째 학생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요? 남한과 북한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1950년 6월 25일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은 38도선을 경계로 3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다가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고 현재 어때요?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까지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1번. 남한이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받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거의 패배할 뻔했습니다. 이때 전쟁의 분위기를 바꾼 사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보시면 서울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거의 패배할 뻔했다. 을 뻔하다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거의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 쓰죠. 거의 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의 분위기를 바꾼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남한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할 뻔했으나 이 다음이네요. 유엔에서 북한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돕기 위해 유엔군을 보냈습니다. 자,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무엇을 통해서 전쟁 분위기를 바꿨어요?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어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전쟁의 분위기를 바꾼 사건은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유엔이 북한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을 인천에 상륙시킨 것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대한민국 역사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어떤 결과까지 오게 되는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남한과 북한은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한 사건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19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때로는 불신,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긴장 속에 대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류하고 화해하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그 관계가 개선되었던 사건으로는 뭐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계가 크게 개선 좋아지기도 했고요. 반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관계가 좀 긴장하게 되는, 대립하게 되는 이런 관계도 또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남한과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긴장하고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류하며 화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시킨 사건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습니다. 3번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심화 과정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할 때 어떤 점이 좋은지 또는 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또는 분단되어 있을 때 어떤 비용이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는 자본과 기술력이 있고 북한에는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친다면 경제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철도를 연결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넘어 유럽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비도 아낄 수 있고 북한 사람의 인권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통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남한에는 자본과 기술력이 있어요. 북한에는 지하 자원, 땅속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고 일할 사람,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기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비행기가 아닌 배가 아닌 기차로 뭐 상품을 실어 나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 국방비도 아낄 수 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국방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비를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 정부와 국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질문하고 있네요.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언어, 문화, 생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금씩 교류를 늘려나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신뢰받을 수 있는 모습을 남한에 보여주어야 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70여 년 동안 단절이 되어서 교류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질화가 일어났죠. 서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질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질화를 동질성 회복으로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연구, 문화에 대한 연구, 서로의 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통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교류를 해야 돼요. 뭐 경제적으로 또는 스포츠나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일을 할 때 많은 돈이, 통일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남한과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1번에서 3번까지 문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영주용 문제가 아니고요. 귀화용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1번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업적을 남겼나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 임금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였으며 농사가 잘 되도록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이, 추구기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이에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훌륭한 임금, 왕이었습니다. 임금, 왕 같은 말이고요. 먼저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했고요. 농사가 잘 되도록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었어요. 앙부일구는 해시계죠. 해시계.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만들고 자경루는 물시계예요.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시계를 만들었고요. 혼천이는 별을 관측하는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고요. 혼천이. 그리고 치구기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의 양을 잴 수 있는 기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과학 기구들을 만들어서 과학이 발전하도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도록 노력했던 왕입니다. 2번 한국 사람들은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을까요?
자,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에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 조선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거북선과 훌륭한 전술을 이용해 적은 수의 조선의 배로 일본군의 많은 배를 침몰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장군이고 임진왜란 때 조선에 침략한 일본군에 맞서서 조선의 바다를 지켰다.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전술로 일본군을 이겼죠. 마지막에 전쟁을 하다가 또 그 전쟁 중에 죽어요. 전사하죠. 자,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기, 이것을 존경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땡땡 씨는 한국의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1번, 한국의 결혼 문화와 고향의 결혼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공통점은 같은 점이죠. 같은 점. 같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가족과 친구들이 와서 결혼을 축하해주고 신랑과 신부는 찾아와준 하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똑같이 가족과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결혼을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축하의 뜻으로 신랑 신부에게 축의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고향의 결혼식에서도 요즘 축의금을 내고 있습니다. 같은 점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을 얘기하면 돼요. 하객들이 와서 축하를 해준다. 가족이나 친구가 와서 축하를 해주고 그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그리고 또 축하의 뜻으로 축의금, 축하하는 돈 주잖아요. 이것처럼 고향에서도 축의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국의 결혼 문화와 고향의 결혼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차이점은 다른 점이죠. 다른 점. 자, 한국의 결혼식은 1시간 안에 끝나는데 고향에서는 결혼식을 3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지만 고향에서는 빨간색 전통 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축의금을 하얀 봉투에 넣어주지만 고향에서는 빨간 봉투에 넣어줍니다. 자, 결혼하는 시간을 얘기했어요. 한국은 1시간 안에 끝난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3일 동안 한다. 한국에서는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빨간색 전통 의상을 입는다. 축의금을 줄 때 한국은 하얀 봉투에 주지만 고향에서는 빨간 봉투에 준다 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생각이 나는 대로 고향과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합평가 문제, 구술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